2025-26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대진과 유로파 리그 16강 대진과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 16강 대진이 모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은 첼시와 16강에서 붙게 됐고요. 김민재 선수의 바이언은 아탈란타와 16강에서 붙게 됐습니다. 조규성 선수와 이한범 선수의 미트윌라는 죽음의 대진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랑 16강에서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하고 싶다고 표현했었던 인터뷰에서 얘기한 이재성 선수의 마인츠는 체코 구단인 시그마 올로무치랑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챔피언스 리그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16강 대진 및 맞대결 전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첼시랑 붙게 됐는데요.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 하면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클럽 월드컵 결승전 리매치인 거죠. 그때는 이제 그 첼시가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맞대결 전적은 양팀이 3승 3무 3패거든요. 한번 그래서 이거 양팀의 맞대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이 처음 맞대결 펼친 게 2004-05 시즌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였어요. 그때는 첼시가 1승 1무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3-14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양팀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파리가 홈에서 3대1, 그리고 원정에서는 첼시가 홈에서 2대0 이렇게 승리를 각자 거두면서 이때는 원정 다득점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첼시가 준결승에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4-15 시즌 당시에는 이때는 이제 양팀이 16강에서 만났습니다. 16강에서 만나고 그때 이제 그 파리랑 첼시가 홈에서 1대1 무승부였고요. 그리고 파리가 첼시 원정에서 또 이제 1대1이었는데 연장전에서 이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파리가 이제 이때는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올라갔었는데요. 이때 골을 넣었던 선수가 다비드 루이스가 골을 넣었었습니다. 에세키엘 라비치.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8강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5-16 시즌에는 또 16강에서 만나서 이때는 파리가 2전 전승 거뒀죠.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양팀의 맞대결 전적은 통산 3승 3무 3패 동률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 최근 경기력은 양쪽 다 완전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로세니오 감독의 첼시도 최근에는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특히 퇴장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퇴장 신기록 세운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구단 신기록은 세웠고요. 8명 퇴장당했나? 그래서 구단 신기록은 세웠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기록도 세울 수 있다라고 해요. 퇴장도 많고 카드도 많고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첼시가 이겨야 될 경기를 비기거나 비겨야 될 경기를 지거나 하는 과정들이 최근에 좀 많죠. 근데 이제 파리 역시도 이번 시즌은 경기력 기복이 좀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때 팀이 마침내 완성이 된 모습이면서 진짜 파리가 한 시대를 여나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후반기를 보냈던 파리였는데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를 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 클럽 월드컵에서 결승전까지 갔고, 그때 이제 0대3으로 패하면서 첼시한테 우승에 실패했지만은 슈퍼컵도 승부차기까지 가고, 그건 UEFA 슈퍼컵인 거고요. 토트넘과의 경기도 승부차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프랑스 슈퍼컵도 승부차기까지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랑스 쿠프 드 프랑스라고 이제 그 프랑스 자국 FA컵에서는 파리 FC한테 탈락하면서, 그러면서 좀 파리도 이번 시즌은 전반적으로 기복이 있는 시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 어느 팀이 더 그때 이제 컨디션을 잘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민재 선수의 바이언 같은 경우는 아탈란타랑 붙는데요.
이 두 팀은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탈란타가 유럽 대항전이랑 크게 인연이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랑도 인연이 많지 않고, 사실 가스페리니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 팀을 지도했었던 가스페리니 감독의 시대가 있기 전까지 아탈란타는 강등도 많이 되는 팀이었어요. 세리에 B에도 많이 있었던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양 팀은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시즌 초 전반기 때는 유리치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은, 그래도 팔라디노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상승세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거기다가 아탈란타가 어쨌건 간에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도르트문트를 꺾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독일 팀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로파리그 결승전 우승했을 때도 레버쿠젠을 꺾었고요. 그런 점은 바이언도 조금 주의해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기본적인 체급 자체는 바이언이 우위다 라고 할 수 있죠.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입니다.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0대2로 패했던 게 유일하죠. 그 정도로 감독 바뀌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한국인 선수들의 팀은 살펴봤으니까 나머지 경기들을 그냥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갈라타사라이랑 리버풀이 붙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뭐 잉글랜드와 튀르키예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난히 튀르키예 팀들이 잉글랜드만 만나면은 전투력을 보여요. 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막 잉글랜드에서 이스탄불 원정 가는 거를 자제시킬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유난히 튀르키예 팬들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잉글랜드만 만나면은 난리를 더 치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라타사라이가 최근에 좀 잉글랜드 팀들을 괴롭힌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양팀의 맞대결 전적을 놓고 보면요, 2승 2무 1패로 갈라타사라이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단 2001-02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양팀이 같은 조에 있었는데, 그때는 0대0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고요. 이제 2006-07 시즌에도 양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같은 조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1승 1패를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것도 3대2 3대2 동일한 스코어였죠. 그러고 나서는 양팀이 좀 챔피언스리그에서 인연이 없었는데, 하지만은 이번 시즌 리그 페이스에서 양팀이 붙었고, 그때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1대1 0우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갈라타사라이는 도깨비 팀이잖아요. 이 팀은 잘할 때는 대승 거두고 못할 때는 대패를 당해요. 그래서 어느 팀을 상대로도 도깨비처럼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어느 팀을 상대로도 알아서 자멸할 수도 있는 팀입니다. 당장 유벤투스하고의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홈에서 5대2 대승 거두고 원정에서는 0대3으로 패하면서 탈락할 뻔했는데, 연장전에서 이제 2골 넣으면서 올라왔죠. 반면에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아직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력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주말 노팅엄 포레스트 전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경기 내용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나마 비르츠가 그래도 2026년도여서 서서히 녹아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윤활유 역할을 곧잘 했거든요. 골도 넣고. 근데 비르츠가 지난 경기 부상 후 빠지니까 경기 내용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체급 자체는 리버풀이 우위지만은 이 경기도 알 수 없다. 이번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정말 지긋지긋한 대진입니다. 예. 양 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도합 15번 만났거든요. 물론 뭐 바이언, 레알 마드리드 뭐 이런 팀들보다 많이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15번이 지긋지긋한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다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강호가 아니었잖아요. 아부다비 머니가 만수르의 자본이 들어오고 나서 강팀이 된 거거든요, 맨시티가. 그래서 맨시티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역사가 10년을 조금 넘을 정도예요. 근데 그 사이에 15번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게 만난 건데, 최근 이번 시즌 리그 페이스에서도 만났고요.
그 이전에도 2024-25, 2023-24, 2022-23, 2021-22까지 5시즌 연속 만난 거예요. 그 2020-21 시즌 한 번 쉬고 2019-20 시즌에도 또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7년 중에 6번을 만난 거죠. 거기다가 대부분 중요한 순간에 만났습니다. 2019-20 시즌에는 16강에서 만나서 그때는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1-22 시즌에는 1차전에 맨시티가 4대3으로 이겼지만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연장 접전 끝에 1대3으로 패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을 했었고요. 2022-23 시즌에는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그리고 홈에서 4대0으로 승리 거두면서 올라가서 우승했죠, 결승에. 그리고 2023-24 시즌에도 1차전은 3대3 무승부, 그리고 2차전도 또 무승부가 나오면서 거면서 승부차기 끝에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2024-25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2승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16강으로 올라갔었죠. 이때는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거였습니다. 이번 시즌은 리그 페이스에서 만나서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건데, 비교적 최근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세긴 했거든요. 맨시티가 더 많이 패하긴 했었지만은, 더 많이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번 시즌에는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 양 팀의 맞대결 전적도 6승 3무 5패로 레알 마드리드가 단 1승만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랑 맨시티는 정말 지긋지긋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품은 시티가 정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티도 지금 많은 대회들을 병행을 해서 전반전과 후반전 경기력이 안 좋다는 그런 문제는 있긴 하죠. 반면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못하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이기는 저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니시우스라던가 음바페라던가 한 칼이 있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무서운 점은 그거긴 하죠. 경기력은 안 좋지만은 그 한 칼로 꾸역꾸역 승리는 할 줄 아는 모습이다. 뉴캐슬과 바르셀로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양쪽은 뉴캐슬과 바르셀로나의 일단 뭐 맞대결 전적은 기본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4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으로 강호였던 반면에 뉴캐슬은 유럽 대항전에서 그렇게 인연이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바르셀로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심지어 두 팀은 계속 그 리그 페이스에서, 그러니까 그 조별 리그나 아니면 리그 페이스에서만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캐슬이 처음에만 3대2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뒀던 거였는데요. 근데 뭐 과거 기록들이 너무 많긴 합니다. 뭐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클루이베르트가 뛰던 시기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쨌건 간에 뭐 그런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수비 쪽의 뎁스가 조금 얇은 게 약점이긴 하죠.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비 쪽을 좀 대대적으로 고칠 거라는 얘기들은 있긴 합니다. 반면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는 고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라던가 다른 대회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순항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6강쯤 되면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리그컵에서도 탈락했고 FA컵에서도 탈락했거든요. 그리고 리그 순위도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갈 수 없는 순위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토트넘 메타를 달려야 되지 않을까, 뉴캐슬은. 그리고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에만 집중하면은 이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 바르셀로나는 물론 뭐 코파델레이는 탈락이 거의 확정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1차전에 대패당해서. 그래서 탈락이 확정적이지만은 리그에서도 우승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늦게 와서 그런데 토트넘 어디 당해요? 라고 하시는데, 토트넘은 이제 할 차례입니다.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붙게 됩니다. 근데 두 팀은 사실 인연은 거의 없어요. 인연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두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만난 적이 없고요. 1962-63 시즌 컵 위너스컵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토트넘이 5대1 승리 거두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죠.
이때 뭐 지미 그리브스랑 테리 다이슨 같은 선수들이 있었죠. 지미 그리브스는 이제 토트넘의 전설이자 잉글랜드 대표팀의 전설이기도 한, 예. 그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한 번도 붙은 적이 없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조금 대진 운이 따랐던 것도 있었고요. 리그 페이스에서.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반기 때보다는 최근이 훨씬 좋아요. 물론 여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내내 수비 실수는 좀 있으면서 실점은 좀 있긴 한데 최근에 계속 실점하고 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1경기 연속 실점인가?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신 아데몰라 루크먼이 오면서 득점력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데글림트랑 스포팅이 붙습니다. 누가 붙어도 뭐 서로가 만족할 만한 대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양 팀은 당연히 붙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스포팅이 보데 원정을 얼마나 버티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 팀 모두 조직력이 상당히 좋고요. 짜임새는 나름 있는 팀들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레버쿠젠과 아스날이 이제 대진이 잡힌 건데요. 예. 근데 뭐 양 팀 같은 경우는 붙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002-03 시즌, 02-03 시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붙었고요. 레버쿠젠이 홈에서 1대1 무승부, 그리고 아스날 원정에서 1대4로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도 거의 접점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요즘 폼을 놓고 보면은 저는 그러면은 그냥 아스날이 올라갈 걸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아스날의 폼이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레버쿠젠도 폼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체급에서는 아스날이 우위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스날이 좀 앞서는 대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진이 짜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맹,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맹이 만약에 첼시를 꺾고 8강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갈라타사라이랑 리버풀의 승자랑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꺾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의 승자, 그리고 아탈란타, 그리고 바이언의 승자랑 붙은, 여기 승자랑 붙게 돼요. 준결승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대진이 확정됐다, 파리 생제맹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리버풀 만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는 맨시티, 레알, 바이언 중에 하나 만나는 거잖아요. 파리는 이번 시즌 16강은 만약에 우승하려면은 도장 깨기 해야 된다. 바이언 역시 마찬가지죠. 뭐 16강은 그래도 아탈란타가 해볼만 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맨시티, 레알 승자랑 붙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또 파리, 첼시, 리버풀 중에 한 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의 파리랑 바이언 둘 다 매우 힘든 트리를 받았다. 반면에 오른쪽은 조금 수월한 트리가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뉴캐슬의 승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토트넘의 승자랑 붙게 되는 거고요. 보데랑 스포팅의 승자가 8강에서 레버쿠젠과 아스널의 승자랑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은 완전 꿀대진이에요. 아스날은 레버쿠젠 만나고, 그 다음에 보데 스포팅 승자 만나고, 그 다음엔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둘 중에 한 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쳐있겠죠. 그래서 아스날은 이건 결승 가라 대진에 좀 가깝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유로파리그 16강 대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규성 선수와 이한범 선수의 미투윌란이 있는데요. 죽음의 대진이 나왔습니다. 미투윌란은 파나티나이코스를 만날 수도 있었어요. 물론 뭐 파나티나이코스도 쉬운 팀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면 그리스 원정이 까다로우니까. 하지만은 노팅엄 포레스트 만날래, 파나티나이코스 만날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노팅엄 포레스트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더 죽음의 대진인 게 뭐냐면요, 8강에 올라가도 슈트가르트랑 포르투 승자랑 붙어야 돼요. 이 두 팀도 우승 후보군에 속해 있거든요. 노팅엄 포레스트 넘어도 산 넘어 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준결승에 가더라도 볼로냐 로마, 릴, 에스턴 빌라 승자랑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어라 대진에 가깝긴 합니다. 미트윌란 입장에선. 하지만은 미트윌란이 리그 페이스에서 경기력이 정말 좋았어요. 만들어가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미트윌란이 굉장히 오랜 기간 리그 페이스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막판에는 조금 주춤하면서 그러면서 미트윌란이 3위로 올라오긴 했지만은 너무나도 좋은 경기였고요. 6승 1무 1패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랬던 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을 이어간다면은 복병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양 팀은 이번 시즌 리그 페이스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트윌란이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때 노팅엄의 감독은 포스테코글루였고요. 포스테코글루가 이 경기 패하면서 경질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뉴캐슬과 첼시한테 연달아서 패하면서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가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8경기 만에 경질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다만 현재는 감독이 포스테코글루는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냥 뭐 그 외에 간단히 보자면요. 헝가리 구단인 페렌치바로시랑 브라가가 붙게 되는데 이거는 뭐 브라가가 조금 더 그래도 체급이 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파나티나이코스랑 레알 베티스가 16강에서 또 붙게 되는데 여기도 레알 베티스가 조금 더 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유니폼 색깔이 똑같은 팀들끼리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크랑 프라이부르크가 붙는데 오영규 선수의 전 소속팀이죠. 이것도 프라이부르크가 체급이 더 위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도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에서도 잘하는 중입니다. 셀타 비고랑 리옹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대진인데 근데 이것도 리옹이 더 잘하긴 했어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포르투 이거는 죽음의 대진이고 볼리오나 로마 제가 싫어하는 같은 리그끼리 대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릴 에스턴 빌라 릴도 뭐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번 시즌 릴이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그 에메리 감독의 에스턴 빌라는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 리그의 왕이니까 최다 우승 감독이잖아요. 세비야랑 비아레알에서 우승하면서 그래서 빌라의 유로파 리그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컨퍼런스 리그 대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했던 이재성 선수의 마인츠는 체코 구단 시그마 올로모치랑 붙게 됩니다. 원래 마인츠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크리스탈 팰리스 만날래? 시그마 올로무치 만날래? 하면은 당연히 시그마 올로무치죠. 그러니까 좋은 대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마인츠한테 고비처는 8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강 같은 경우는 리에카랑 스타스부르의 승자가 올라가게 되는데 스타스부르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스타스부르는 첼시 이중대잖아요. 첼시를 소유하고 있는 블루코가 스타스부르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스타스부르에 그래서 이제 첼시 유망주들이 많이 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프랑스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팀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 넘어서면은 그래도 그 다음 준결승은 라요 바이카노도 지금 리그에서 그렇게 좋지 못하고 튀르키예 구단인 삼순포르 슬로베니아 구단인 젤레랑 그리고 오스트리아 구단인 아에케 아테네의 승자 이렇게 붙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승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쪽 트리가 굉장히 힘들게 걸렸죠. 폴란드 명문인 레우포즈난과 이제 우크라이나 명문인 샤흐타르가 붙고요. 이건 그래도 샤흐타르가 조금 더 전력이 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구단인 알크마르랑 체코 명문인 스파르타 프라하 이것도 상당히 팽팽한 대진이지만은 그래도 알크마르가 근소 우위 아닌가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와 키프러스 구단인 아이케 라르나차 이거는 뭐 팰리스가 조금 더 정배죠. 그리고 이제 그 피오렌티나랑 저 여기 모르는 구단이에요. 라코프 폴란드 구단이네요. 그러면 라코우겠네요. 라코프가 아니고
이렇게 2승자가 올라가는데, 물론 뭐 피오렌티나가 이번 시즌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도 기본 체급이 있으니까 이거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피오렌티나 루마니아 구단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도 탈락할 뻔했죠. 어쨌건 간에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왼쪽이 더 힘든 팀들이, 강한 팀들이 많다. 그러니까 마인츠 입장에서는 잘 걸린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빌트지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번역기로 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성 선수가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건데, 팀의 목표는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의 팰리스와 붙고 싶다라고 얘기한 건데, 잠깐만요. 아, 이거 안 없었구나. 근데 뭐 팰리스랑은 안 붙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은 쉽게 올라가야지 우승도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승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기가 결승전이라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예, 이승 여부로 번역이 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마인츠 선수들이 우승 경력이 거의 없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재성은 전북에서 아챔 우승도 차지하고 뭐 리그 우승은 계속 차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 아챔 우승을 차지했던 경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대항전에서는, 토너먼트에서는 홈게임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 당시 우리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재성 선수가 2년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지도자 수업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연장 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다. 나는 독일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있고,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게 내 꿈이다. 나는 가능한 한 여기에 머물 예정이다. 다만 나는 전북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했고 언젠가는 다시 전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건 언제나 내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마인츠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마인츠에서는 국제 토너먼트 전문가고요. 그리고 우승 전문가입니다. 마인츠가 우승과 경력이 없다 보니까. 예, 우승과는 연관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예, 챔피언스 리그 16강 대진과 유로파 리그 16강 대진,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16강 대진이 모두 나왔습니다. 뭐 힘든 트리가 잡혔건 쉬운 트리가 잡혔건 우리 선수들 모두 좋은 활약 펼치면서 팀의 좋은 성적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